자,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죠? 오늘은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속하거나 건너뛰기 가능하면 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의 학습은 우리 이제 조선 들어왔고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의 건국 과정과 그리고 대표적인 초기의 왕들의 업적을 살펴봤다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 즉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중앙정치제도, 그리고 관리 등용 방법, 교육제도, 지방행정, 군사제도, 그리고 교통과 통신제도 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정치제도입니다. 중앙정치라고 하면은 왕이 있고 왕 밑에 어떤 기구를 두어서 나라를 운영을 하는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앙정치제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먼저 그림으로 살펴보면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왕 바로 밑에는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의정부는요, 좌의정 들어봤을 겁니다. 사극을 좀 본 사람들은 영의정 그리고 우의정, 이렇게 세 명의 정승들, 우리가 이것을 삼정승이라고 합니다. 세 명의 정승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던 게 바로 이 의정부예요. 그래서 조선은 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의정부 밑에에는 6개의 조, 6조가 있는데요. 각각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부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 외에도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즉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 그리고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 나라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그리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개는 묶어서 삼사라고 하는데요. 이 삼사는 왕권이 너무 강해지지 않게끔, 그리고 신하의 권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구가 바로 이 3사입니다. 이 3사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 이런 기구들이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기구의 역할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의정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3명의 정승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책을 결정을 하죠. 그러면 결정된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는 기구가 6개의 조, 이호, 예병, 형, 공 해서 6개의 조가 각각 맡은 업무를 담당해서 집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이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기구들은 언론기관 역할을 합니다. 언론기관의 역할이라고 함은 무엇인가가 정책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 비판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왕이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잡으려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왕권과 신하의 권하인 신권을 서로 조화롭게 하려는 그러한 기구였어요. 3사는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 이 각각의 기구의 역할은 그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승정원은 왕명출납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왕명은 왕의 명령을, 출납은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백성이나 신하들에게 왕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왕의 비서기관이다. 비서는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의금부는 여기 특별사법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라에 큰 죄인이 있다면 이 죄인들을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의금부였어요. 당시 나라의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반역죄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사극 보면은 끌고 가서 왜 고문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신문을 하잖아요. 그 기구가 바로 이 의금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부의 한성은 옛날 말로 우리가 그 수도 한양을 한성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성부는 수도 한성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오늘날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청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유명한 역사서들이 이 춘추관에서 담당을 해서 편찬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성균관은 조선의 최고 국립교육기관이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리등용 제도를 살펴볼게요. 조선시대 관리등용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과거제입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에도 과거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문관에 뽑는 문과가 있었고, 그리고 무관에 뽑는 무과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고려 때는 어땠죠? 고려 때는 무관에 뽑는 무과가 없었고, 대신에 뭐가 있었죠? 승려들이 시험을 보는 승과가 있었죠. 그런데 조선시대로 오면서 승과가 없어지고 이렇게 무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술관을 뽑는 작가도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3년마다 시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정식적인 시험은 3년이지만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경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시험을 보기도 했답니다. 시험은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해요. 여기서 양인이라고 함은 양반도 되고요. 그리고 중인, 그리고 일반 평민, 우리가 상민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일반 평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민이 아니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응시를 했을까요? 주로 양반의 자제들, 자식들이죠. 자제들이 주로 응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양반의 자제들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특징 한번 볼게요. 음서가 조선시대 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음서의 대상이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의 고려에 비해서 음서로 관직에 올라가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서를 통해서 들어오면, 즉 과거를 통하지 않으면 고위 관직으로 승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서로 들어왔지만 고위 관직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다시 보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관직에 등용이 되고 또 승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거 시험 보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교육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유교 공부하죠. 그래서 유교적 수형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과거 시험을 위한 유교 교육 위주였다. 이거 우리 지금도 사실 다르지 않죠. 고등학교, 중학교 시험을 위해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막 공부하잖아요. 그거랑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교육 기관으로는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당, 그리고 중고등학교, 우리가 보통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하죠. 중등교육기관은 서울에는 동서, 그 다음에 남북, 북은 없고 중앙, 가운데 이렇게 4개의 학당을 두었다라고 해서 사부학당이라고 불렀고, 지방에는 향교라는 학교를 두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되죠. 성균관은 입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과거 시험 중에 속과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격을 해야만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수능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행정 제도를 살펴볼게요. 지방행정 제도는 전국을
어떻게 나누어서 통치했는가? 이 넓은 한반도를 어떻게 나누었는가? 즉, 행정구역을 얘기합니다. 행정구역.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해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지명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도 8개의 도에는 각각 관찰사를 파견을 해서 관리를 했고 그 아래에는 부, 목, 군, 현을 설치를 해서 또 운영을 했었대요. 이 부, 목, 군, 현에는 대부분 수령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고려시대 할 때도 했었어요. 자, 고려시대에도 밑에 부, 목, 군, 현이 있었는데 우리 그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수령이 파견된 현을 우리가 주현이라고 불렀었고 고려입니다. 고려. 그리고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던 현을 속현이라고 불렀었는데 기억나세요? 주현보다는 속현이 훨씬 많았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은 이 주현, 속현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이 됐다는 거죠.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왕의 명령이 지방 곳곳에까지도 영향력이 있게 행사되었다. 즉,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고려하고 비교해서 고려시대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군사제도 한번 볼게요. 군사제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군대의 의무입니다. 군대의 의무. 자, 대상은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양인의 남성들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남학생들, 우리 16살이죠. 중3이면 여러분 때부터 조선시대 때는 군대 의무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군사는 어떻게 조직을 했냐면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집니다. 얘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어요. 수도와 성을 지키는 것은 중앙군, 그 외 다른 지방을 지키면 지방군. 그래서 한양과 왕이 사는 궁궐을 수비하는 중앙군을 오위라고 불렀고 그리고 지방군은 각 도에 이렇게 병영은 육지를 뜻하고요. 그래서 병마절도사 말은 말 타고 다니는 육군 오늘날의 육군을 뜻합니다. 육군. 그리고 수영의 수는 물 숫자예요. 물을 뜻하죠.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 이쪽을 지키는 사람들은 수군절도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해군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관리하도록 했답니다. 자, 지금 아주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통과 통신제도.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이 조운제도예요. 조운제도는 세곡을 물길로 운송하는 제도인데 세곡이 뭐냐면요.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뜻합니다. 지금은 세금을 돈으로 내지만 이 당시는 농업국가였고 화폐 사용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으로 이제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럼 그 곡식을 수도인 한양으로 빨리빨리 옮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육지 말이나 마차를 이용해서 육지로 옮기는 것보다는 당시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물길을 통해서 옮기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옮겨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물길을 통해서 운송하는 것을 조운제도라고 해요. 얘는 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참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자 운반을 하거나 통신을 위해서 운영을 하였다. 그래서 역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기차역의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육지에서는 교통수단이 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말을 교체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오랜 기간 동안, 달려온 이 관리들을 위해서 숙박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역참제도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수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봉수제도는 국경 지역의 긴급한 상황을 낮에는 불로, 연기로, 그리고 밤에는 횃불로 이렇게 중앙으로 신속하게 전달을 하는 것을 봉수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림에 보면은 지금 5개의 봉수대가 있고요. 연기가 2개가 피어오르고 있지요. 자, 이게 남산에 설치되어 있는 봉수대인데요. 이렇게 지금 여기 사진은 4개만 있지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울 때는 하나만 이렇게 피워놓고요. 그리고 저기 국경지대 나타났을 땐 2개. 그리고 저기 국경과 가까웠을 땐 3개. 국경을 넘으면 4개. 그리고 국경을 넘은 적군과 전투가 벌어졌을 땐 5개. 위급할수록 이렇게 연기의 개수를 많게 해서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사용한 것이었겠죠.